때는 2010년 7월 17일 새벽 2시 38분 인근 소방서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여기 기름동에 새로 생긴 아파트 앞인데요. 갓길 주차된 차에 불이 났습니다. 와서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날 당직이었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게 왠지 사건 없이 조용히 지나가면 다행인데 자칫하면 대형 사건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화재 신고가 들어온 곳의 주소를 보니까 왠지 느낌이 싸한 겁니다.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라 CCTV가 이제 막 한두 대씩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비가 그렇게나 많이 오는 날 하필 CCTV도 거의 없는 곳에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차량 화재 경우에는 휘발유 같은 유류물질이 많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잘 진화되지도 않고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어떤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비로 인해서? 네. 현장은 어땠습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 상황이었었는데요. 좀 놀랐던 게 승용차가 싹 전소되고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살인사건으로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 안에도 역시나 사람이 있었나요? 불을 진압하고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새벽 2시 38분이면 인적이 거의 드물 때인데 그 새벽에 누가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죠? 택시기사였습니다. 근처에 손님을 내려주고 가다가 차에 불길이 솟구치는 걸 보고 급히 신고를 했다고 했고요. 상황상 방화 같았는데 깜깜한 데다 비까지 많이 내려서 당장은 감시기 어려운 상황이라 날이 밝은 후 화재 원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차에 누가 불을 질렀냐도 중요하지만 차주의 안전부터 확인해야 해서 서해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차적 조회를 해봤고요. 근데 차주가 엉뚱하게도 서울 양천구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양천구에서 성북구까지? 양천구에 사는 사람 차가 왜 성북구에 있었을까요?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불탄 차량이 도난 차량이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서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차주의 휴대전화로 바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결음이 한 번도 채 울리기 전에 덜컥 전화를 받는 겁니다. 차주가 받은 건 맞죠? 뭐라고 하던가요? 차주가 맞긴 맞았는데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마치 사시나무 떠든 목소리 막 떨면서 혹시 누나가 차 안에 있었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누나가 본인 차를 타고 나갔나 본데요, 그러면? 네. 본인 명의의 차를 둘째 누나가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나가 몇 시간째 휴대전화도 꺼놓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가족들 모두가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랑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건 언제라고 하던가요? 밤 10시가 다 돼서 장을 보러 간다고 하고 연락했던 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밤 10시예요? 장을 보기엔 너무 늦은 시각 아닌가요? 다음 날 가족들이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이 방학 동안 잠깐 들어와 있는 데다 다음 날이 마침 아버님 생신이어서 누나가 가족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퇴근 후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쪽같이 사라진 차주의 누나를 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그 실종된 여성의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닌가 의심이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형제들과 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동선이 더 이상하네요. 약국은 광명, 집은 양천, 방화는 성북. 이 동선이 진짜 너무 수상한데요? 아니면 대형 약국이 사실은 잘 돌아가면 돈을 좀 번다. 그러니까 정 씨의 재력을 알고 있던 면식범의 소행? 저희도 그렇게 추정했었습니다. 약국 규모도 상당히 큰 데다 손님이 항상 많았던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인들 사이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건물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라고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수사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날이 밝자마자 급히 차량 감식이 시작되는데요. 방화의 흔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방화의 흔적이. 야, 야, 다 탔네. 와. 완전 싹 다 탔네. 진짜 뭐 시트 뭐 할 거 없이 그냥 뼈대만 남고 정말 다 탔네요. 화재 원인은 뭐였습니까? 차 조수석 뒤쪽에 플라스틱 기름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휘발유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휘발유통 플라스틱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녹았을 텐데. 그러네. 저 정도로 차가 전소될 정도인데. 다 녹죠. 안 녹았다는 건 너무 신기한데.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방화범의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신기하게도 이 정 씨의 마지막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 어머. 저거 지금 밑에 시트 밑에 계란 아니에요? 밑에? 그렇죠. 그리고 푸르릇하게 뭐 저기 채소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건 안 탄 거예요? 저게 어떻게 안 탈 수가 있어요? 와, 저 신기하다. 저거 마트에서 산 물건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 씨가 마지막으로 장을 본 게 안 타고 뒷좌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와, 아니 저게 가장 불에 취약하잖아요. 일단 장 본 것도 그렇고 아까 그 휘발유가 담겨있던 통도 그렇고 뒷좌석에서 불에 타지 않고 발견되는 걸로 봐서는 범인들이 뒷좌석만 제외하고 휘발유를 뿌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담당자가 얘기했듯이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CCTV가 막 달리기 시작을 한 이런 네. 곳이잖아요. 그쪽에 지리감이나 연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됩니다. 아, 실종된 정 씨 주변에 성북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좀 용의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뭐 금전적으로 얽혀있던 그런 사람인가? 근데 돈을 노렸다고 보기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 바닥 시트 안쪽에서 실종자 정 씨의 지갑이 발견됐는데요. 현금이랑 신용카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야, 그럼 약사인 정 씨를 납치해서 더 큰 돈을 노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실종자의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요청했고요. 주변에 몇 개 안 되는 CCTV를 모조리 확보해 확인했는데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어딘가 모르게 좀 수상한 남성들이 포착됐습니다. 수상한 수상한 사람들. 사람들? 아니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막 수상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날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장대비가 내렸는데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아주 힘껏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시차가 세워져 있었던 도로 쪽에서 빠져나오고 있었고요. 그 시각이 차량 화재 신고가 들어왔던 직후인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그 신고 2분 후에 100m 떨어진 곳이라면 시간이 얼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차에 불을 지른 범인인가? 한 사람은 말랐고 한 사람은 덩치가 상당히 크다는 것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일 방화범이 아니더라도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그 시각 현장을 지나갔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간 동선 따라서 CCTV를 전부 따고요.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택시를 탔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시각 택시를 운행한 GPS 기록도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 혹시 실종자인 정 씨의 마지막 행적은 확인이 됐나요? 정 씨가 갔던 집 인근의 대형마트 내부의 CCTV를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주차장 쪽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범인들이 정 씨를 노린 거라면 정 씨를 약국에서부터 계속 쭉 따라 붙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트 주차장에는 CCTV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뭔가 주차장에서 일을 벌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둘러 입출차 기록을 확인했는데 정시차가 7월 16일 밤 10시 38분 마트 주차장에 들어와서 약 1시간 뒤인 밤 11시 43분쯤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마트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정씨 거주지인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아파트 CCTV는요?
안타깝게도 오래된 아파트라 출입구며 주차장까지 CCTV가 없었습니다. 없었어 아예. CCTV 갖고 이럴 데 없더라고. 이 정도라면 아파트에 CCTV가 없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트에서 장을 본 후에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정 씨가 가지고 있던 카드로 딱 한 번 결제한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금액도 그 내역도 상당히 수상합니다. 어디서 얼마가 그렇게 했길래? 일단 결제는 딱 한 번이었는데요. 금액이요. 29,000원입니다. 29,000원. 290만 원 아닌 거죠? 네, 29,000원. 29,000원입니다. 범인이 쓴 게 아닌가 본데. 근데 이게 어디에서 긁힌 거예요? 대폭이나? 주차장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유소였습니다. 아, 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과천. 과천? 야, 근데 진짜 이상하다. 양천구에 산 사람이 마트 갔다가 과천에 갑자기 저 밤에? 29,000원어치를 이렇게 기름을 넣는다고? 그게 뭐야? 그러면 실종된 정 씨 아니면 범인? 그러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확실한 건 지금 왼쪽에 들어오는 차량이 정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인 것밖에 없었는데요. 직원이 차에 주유기를 꽂아놓고 사무실 쪽으로 갔다가 한참 후에 나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어어어. 하얀색 말통. 그렇죠. 기름통. 기름통이잖아요. 기름통. 헉! 혹시 정 씨 차에서 발견된 그 기름통? 야, 그러면 범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단 모양인데? 이미 이때? 그렇게 예상이 지금 되는데요. 네. 문제는 뒤 이어 찍힌 CCTV를 보고 우리 이 형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왜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휘발유로 담고요. 조수석이랑 대화를 나누고 뒷좌석이 싣고 있네. 직접 기름통을 실어주고 있네요? 직원이 뒷좌석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열어서 기름통을 실어주는 걸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 정 씨가 없구나 싶은 겁니다. 혹시 주유소 직원은 운전대 잡고 있는 범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앞좌석에 나란히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남자는 마르고 작은 체구에 하얀 계통의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했고요. 조수석에 있던 남자는 굉장히 덩치가 컸고 칼아있는 진한 곤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머리가 상당히 짧았다고 했고요. 실종된 정 씨의 차량이 움직인 방향을 추적하던 끝에 앞좌석에 앉아있던 남성들이 찍힌 CCTV도 찾아냅니다. 아, 약간 이건 소름 돋아요. 우와. 야, 확 티가 나네. 마르고 덩치가 크고. 조수석에는 좀 약간 덩치가 있고. 조석이 꽉 찰 정도면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직접 목격을 했던 그 주유소 직원의 진술로 네. 몽타주가 작성이 됩니다. 굉장히 강인한데요. 이 스포츠 머리에 운동선수 아니면 무슨 뭐 약간 조폭?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증언한 건지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증언한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 저는 무조건 저 덩치 큰 사람이요. 운전석은 얼굴이 갸름한데 네. 그 약간 사각형이에요. 저 조석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그쵸? 맞습니다. 네. 이 몽타주 속 남성은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덩치가 꽤 커 보이는 그 용의자가 맞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그 남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아, 형사님,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있잖아요, 그 조수석에 있던 남자가 저한테 카드를 줬는데요. 뭔가 양가닥 하는 놈인지 이 오른팔에 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문신으로 쫙 아주 도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용 같기도 하고요. 뭔가 잉어 비늘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글씨 같기도 했어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특이한 문양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다 머리가 짧다고 하는 걸로 봐서 왠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전과자일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출소한 전과자들의 명단을 요청했는데 6만 명 정도 됐습니다. 6만 명이요? 아니 그 6만 명을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출소자서 어떻게 다 확인하냐고요, 이게.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 입감을 할 때 머그샷을 찍어요. 그래서 앞면, 옆면 얼굴을 찍는데 수법범죄자들은 문신이라든지 특정한 상처라든지 흉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찍어서 보관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몸에 어떤 문신이 있는지 구체화가 된다면 가려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특이한 문양의 문신을 한 전과자들 중에서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도주하는 사람이 2명밖에 보이질 않는 상황인데 두 사람 외에 다른 공범이 없었다면 사실 실종된 여성이 감금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안타깝지만 이미 사망을 한 후에 어딘가 유기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때부터 차량 방화에 최소 실종으로 수사했던 이 사건은요. 납치의 살인사건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탄 차량이 발견됐던 성북서와 거주지인 양천서, 강력반 8개 팀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요. 서울청과 경기경찰청까지 모두 공조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합니다. 네. 어디 있는 걸까요? 이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그 희미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습니다. 주유소 금고에서 말이죠. 전표였습니다. 전표. 2010년만 해도 카드 결제를 하면 전표에 카드 사용자의 사인을 받아야 했던 시기였거든요. 보통 한 장은 가게에서 갖고 한 장은 손님이 가져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당시에 그 전표를 받아서 금고에 넣어뒀다고 하는 겁니다. 아, 전표. 그때는 다 전표가 맞아. 있었죠. 맞아요. 네. 아, 근데 그 전표 이름을 제대로 썼겠어요? 쓰지 사인할 않았겠죠. 그 가운데서 뭘 찾으신 거죠?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손가락 끝부분의 지문 일부만 찍힌 쪽지문인 겁니다. 그래서 문신 있는 전과자들부터 지문 대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사팀은요. 정 씨의 차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부터 파악하고요. 범행이 벌어졌을 그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피해 차량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동선만 보면 16일 밤 10시쯤 정씨 차량이 광명에 있는 약국에서 나와 거주지 인근인 양천구의 한 마트로 이동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나온 이후 집 인근 CCTV에 잡혔고요. 자정을 넘긴 새벽 0시 36분경 광명 IC를 통과해 안양 일대로 떠돌다가 과천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고 곧바로 성북구로 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4시간 반 만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저희 수사팀이 정 씨가 타던 동일한 차량을 빌려서 정 씨의 이동 동선을 따라 쭉 확인해 봤는데요. 유독 시간 간격이 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주유소를 가기 직전에 말이죠. 아, 주유소 가기 직전이요? 전에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광명 IC에서 안양의 한 아파트 앞까지 이동하는 데만 50분이 걸린 걸로 확인이 됐는데 직접 달려보니까 2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광명 IC를 통과하기 전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 씨 거주지 인근에서는 왜소한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광명 IC를 통과할 무렵 어딘가에 잠시 정차했는지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 씨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정 씨를 납치한 후 조수석에 있던 덩치 큰 남성이 뒷좌석에서 정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광명 IC를 통과하기 전에 시신을 유기한 후 조수석으로 옮겨 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광명 IC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시간차가 없다는 게 또 다른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납치한 이후에 살해하고 유기하는 데까지 망설임이 없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찾아야죠. 피해자 정 씨를 찾기 위해서요.
광명아이 씨를 중심으로 무려 50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동원됩니다. 찾았나요? 헬기의 탐색경까지 동원해서 결국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광명아이 씨 톨게이트 부근이었고요. 도로 바로 옆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배수로에 버려진 천막 하나가 펼쳐져 있어서 혹시나 하고 수색팀이 그 천막을 걷어봤는데 배수로 안에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는 시신 한 구가 나온 겁니다. 아유. 아, 이동 시간 체크에 추정한 그 유기 장소가 맞았네요. 예. 그쵸. 아까 그 비어있다고 하는 그 네. 시간, 그 장소. 아, 근데 수색팀이 천막 그 아래를 들춰보지 않았다면 그것도 또 영영 못 찾을 뻔한 거 아닙니까? 시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얼굴이며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의가 벗겨져 있었는데 허벅지 안쪽이 유독 심하게 멍이 들어 있어 성폭행까지 의심이 됐습니다. 사인은요?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범행 당일에 비가 많이 내렸던 탓에 성범죄 흔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이렇게 야속하네요 또. 왜냐면 이제 피해자의 몸에 DNA가 남아있으면 뭐라도 범죄를 밝혀내는데. 길이 보였을 텐데. 네. 그 막막했던 그 길이요, 갑자기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수사팀의 노력이 드디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피해자를 찾았을 무렵 그 전표에 찍힌 쪽지문, 쪽지문. 그 쪽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건 발생 약 7개월 전 출소한 전과자입니다. 20대 후반으로요. 그동안 저지른 죄목이 특수 강도 강간에 성폭행을 저질러서 교도소를 무려 7번이나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몽타주 속의 이 범인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보니까 일단 피해자한테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확인은 어렵겠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통신 금융거래 내역부터 요청해냈고 김 씨가 마지막에 복역했었던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한 교도관이 김 씨 문신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교도소에서 김 씨가 직접 용문신을 팔에 새겼다고 하는 겁니다. 공범도 찾으셨나요? 교도소에서? 찾았습니다. 김 씨가 출소하기 3개월 전부터 13번이나 면회온 사람이 있었는데 김 씨와 동갑에 전과도 똑같이 7범인데다 범죄 전력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입소할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운전대를 잡은 범인이었습니다. 그놈의 간빵동기. 동갑에 7범에 범죄 이력까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기가 막힌 운명이다 둘이. 이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으러? 잡으러 좀 가면 안 됩니까?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사람 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서 가족들 명의의 휴대전화 기록을 싹 뽑아봤더니 둘 다 02로 시작되는 번호 하나가 유독 많이 찍혀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받았고요. 공이면 또 공중전화인가요? 아닙니다. 그 정 씨 거주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중국집 번호입니다. 설마 그러면 범인들이 중국집에서 일했나?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기지국 위치도 중국집 인근에서 떠서 경찰 30여 명이 중국집 주변 도주로를 전부 차단하고 가게 내부에 손님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잠복하면서 중국집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는 안 보이고 운전석에 탄 놈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김 씨는 가게 안에 있을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저희가 급습했는데 둘 다 홀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 검색하고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사건 막 검색해보고 막 그러고 있었나? 그랬나 봅니다. 진짜로요? 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너 뉴스 봤냐? 봤지? 경찰에서는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던데. 야, 우리 앞으로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알았어. 그런 의미로 오늘 저녁 때 한 잔 어때? 아이, 그러자고.
진짜 웃긴 게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두 사람 다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서해 오자마자 분리를 시켜놓고 두 사람한테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주범이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제가 죽인 게 아니고요. 걔가 그랬어요. 걔가 그랬어요. 걔가 죽인 거예요. 걔가. 서로. 야, 전과 7범도 똑같은데 진수도 똑같네. 똑같아요. 이런. 아휴 참.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공범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계속 운전만 한 거 다 안다. 뒤에서 범행이 일어난 거 맞잖아. 그랬더니 일초의 고민도 없이 그때부터 범행 과정을 술술 풀었습니다. 그렇지. 무슨 공범은 없어요. 그냥 자기 살려고 하는 놈들이지 뭐.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배달하면서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에 CCTV가 없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했고요.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서 차에서 혼자 내리는 여성 운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 혼자 내린 여성입니다. 어머, 그러면 애시당초 정 씨를 노리고 간 게 아니에요? 혼자 내리는 여성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에 이미 2차례나 범행을 시도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돈만 뺏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했고요.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피해자가 아버지 생신 때 드리려고 찾은 100만 원을 강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돈 때문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폭행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의를 벗겨둔 건 성범죄처럼 보이려고 하려고 유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무슨 말이야 그게. 그날 비가 오지 않았어도 확인이 됐을 텐데 그 점은 지금까지도 수사팀 모두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피해자를 목졸라 사망케 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운전석에 타고 있던 범인은 15년형을 받았습니다.